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임태형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로세스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테스트 프로세스 중 실행 단계, 모니터링 및 제어 단계, 종료 단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테스트 프로세스 중 실행 활동,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 종료 활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테스트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테스트 대상 요소가 실행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환경이 정의되어야 된다. 2번 하드웨어의 경우 규격, CPU나 메모리 등은 추후에 정의하도록 한다. 3번 시스템 테스트 수준에서는 가능하다면 운영 환경에 근접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4번 컴포넌트 테스트 수준에서는 개발자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의 수준과 환경의 관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요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테스트하는 대상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단독으로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실행 환경이 필요하고 그 실행 환경은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외부 인터페이스, 공전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시험을 위한 별도의 테스트 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고 이것이 시험 대상과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동적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테스트 수준에 따라서 테스트 환경은 매우 달라집니다. V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는 테스트는 총 4가지 수준입니다. 개별 모듈, 화면을 시험하는 단위 테스트, 모듈들의 연결을 시험하는 통합 테스트, 전체 시스템을 시험하는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성을 테스트하는 인수 테스트로 구분됩니다. 시험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환경도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위 테스트의 경우는 단위 모델이 개발된 그 환경에서 바로바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개발 환경에서 이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 환경은 개발 환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사용자는 개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수 테스트를 위해서는 개발 환경이 아닌 실제 시스템의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해야 합니다. 외부의 인터페이스라든지 공존 응용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단위 테스트에서는 기능, 특정 모듈의 기능만 보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동이라든지 외부와의 협력들은 시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위 테스트의 경우는 외부 인터페이스나 공존 응용 소프트웨어도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인수 테스트처럼 사용자가 사용하는 실환경을 가정하는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인들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됩니다. 테스트 도구는 시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시험 목적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역시 시험의 수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도구들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보기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당연히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드웨어의 경우 규격은 추후에 정의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은 환경을 요구할 때 지금 작성해야 되는 내용을 뒤로 미루는 것인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하드웨어 스펙을 상세히 적어 놓는 것이 테스트 환경 요구사항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시스템 테스트 수준에서는 가능하면 운영 환경에 근접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컴포넌트 테스트 수준에서는 개발자 환경에서 테스트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가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테스트 실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테스트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수많은 테스트 케이스 중 어떤 것을 먼저 실행시킬지 결정한다. 2번, 효율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테스트 절차에 부여된 우선순위를 활용한다. 3번, 테스트 완료 기준은 테스트 실행이 완료된 후 시점에서의 평가이므로 실행과 관련성이 없다. 컴포넌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의 테스트 레벨에 따라서 실행 주체가 달라진다. 문제를 위해서 실행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로세스는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와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의 3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스트 실행이 발생하는 단계는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입니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테스트 설계 및 구현이 활동되고 설계가 끝나고 실행을 위해서 환경 구축, 관리가 그 다음 활동이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테스트 실행이 되고 그 결과 식별된 결함들은 결함 보고의 활동으로 연결됩니다. 테스트 설계 및 구현은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느냐에 따라 실행의 결과 결함이 많이 식별될 수도 있고 적게 식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나 설계를 잘 해서 결함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느냐가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서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시험을 위해 실행돼야 되는 환경과 데이터 요건이 명세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실험을 위해 환경과 데이터가 준비되고 실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을 때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테스트의 실행은 기계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테스트 케이스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실행해보고 기대값과 실제 출력값이 동일한지 비교를 해본 후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함으로 보고를 해서 개발자에게 전달하고 개발자는 그 결함들을 수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행 단계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스트 케이스 선택이 필요합니다. 즉 설계 단계에서는 수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설계될 수 있습니다. 대상의 범위에 따라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만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선별될 수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지는 중요한 테스트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의 결정 요인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완료 기준에 따라서 아직 수행이 남아있는 테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테스트의 목적에 따라서 재시험 테스트 케이스가 선택되거나 회기시험 테스트 케이스가 선택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선택됐다면 그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입력을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입력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값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함으로 분석이 될지 아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 결함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 결함에 대해서 추적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여 모든 테스트 케이스 혹은 완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선정해서 실행함으로써 테스트 종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험을 하고 최종적으로 완료될 경우 테스트 결과를 요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기를 보면 1번 어떤 것을 먼저 실행시킬지 결정해야 된다. 이것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테스트 케이스 선택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결정입니다. 2번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활용한다. 이것은
테스트 우선순위를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테스트한다는 전제로 더 효과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전략에 의해 수행되는 것입니다. 실행 시 적용하면 좋은 전략입니다. 완료 기준은 완료 후의 평가이므로 실행과 관련성이 없다. 완료 기준은 테스트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료 기준이 충족됐는지 충족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테스트를 계속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지금 남아있는 테스트 케이스 중에 완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면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완료 기준이 완료 이후의 평가가 아니라 테스트 실행을 할 때 충족시켜야 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컴포넌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레벨에 따라 실행의 주체가 달라진다. 컴포넌트 테스트는 보통 개발자에 의해서 직접 수행됩니다. 개발 환경에서 개발이 된 소스 코드 단위로 혹은 개별 기능 단위로 직접 정상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이고 이때 실행의 주체는 개발자가 됩니다. 반면 시스템 테스트 등은 전체 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굳이 개발자가 하지 않고 테스터가 하거나 일부 사용자가 직접 수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수준에 따라서 실행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 또한 맞는 설명입니다. 실행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시 단계별 활동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리그레션 테스트 케이스 선택 시 대상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작은 것부터 실행한다. 2번 테스트 케이스 실행 시 사전에 정의된 테스트 환경을 대상으로 테스트 절차에 따라 실행한다. 3번 테스트 케이스 실행 시 시간별로 오류를 기록하고 재현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4번 결함 분석 시 결함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개발자에게 통보한다. 실행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 케이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냐에 따라 효율적인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정해진 기한 안에 많은 결함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테스트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며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테스트 케이스마다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선택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직접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할 때 테스터는 테스트 로그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테스트 로그는 시험 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며칠, 몇 시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시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기록하는 이유는 그 테스트 일지를 보고 시험에 대한 활동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결함으로 판정된 어떤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 결함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험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잘못 기록되거나 잘못된 시험 문제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는 정상 동작이지만 시험 결과는 실패로 나올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적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험을 실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 로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 결함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수정된 부분을 다시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정된 부분이 연관된 다른 모든 기능이라든지 컴포넌트들을 추가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특성상 특정 기능, 특정 부분의 코드의 수정은 그 코드가 실행될 때 연결된 다른 코드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부분만 수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다른 모든 부분을 확인해야 비로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귀시험, 리그레션 테스트를 할 때는 영향이 받는 부분이
작은 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올바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테스트 실행에 대한 옳은 설명들입니다. 특히 4번의 경우 결함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개발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테스트 실행 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결함 리포트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시험을 하는 목적은 시험을 단지 찾았다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함이 수정돼서 최종적인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테스트를 올바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결함의 내용이 수정 가능하도록 개발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 주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의 수준에 따라 컴포넌트 테스트냐, 통합 테스트냐, 시스템 테스트냐, 인수 테스트냐에 따라 실행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컴포넌트 테스트는 개발자와 테스터가, 통합 테스트는 개발자와 사용자가, 시스템 테스트는 개발자와 테스터 및 사용자가, 인수 테스트는 테스터와 사용자가 실행의 주체가 된다. OX를 선별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테스트의 수준마다 수행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준이 달라지면 수행 주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터는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든 모두 시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분되는 것은 개발자와 사용자 양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발자와 사용자가 시험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시험의 목적, 시험의 내용의 차이에 기반합니다. 즉, 개발자는 인수 테스트는 시험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수 테스트의 목적은 시스템이 단지 잘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쓰기에 만족스러운지, 기능적인 측면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심미적인 측면, 외관적인 측면, 혹은 편리성의 측면, 다양한 외부적인 복합 요인을 다 고려해서 실제 사용자가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획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이 대상을 직접 개발한 사람이므로 인수 테스트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인수 테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시험의 주체가 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대상을 개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한 모든 범용적인 일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발 환경에서 시험이 가능한 컴포넌트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는 사용자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이러한 개발 환경의 언어라든지 개발 환경의 도구라든지 개발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용자가 이러한 시험들을 시험하기 위해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거나 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고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시험 문제를 다시 보면 모든 부분은 올바르게 작성이 되어 있지만 통합 테스트 부분에 주체로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했듯이 사용자는 통합 테스트의 적절한 실행 주체가 아니므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함의 생명 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험의 목적은 결함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함을 수정해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수정될 필요도 없고 특정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결함의 생명주기, 즉 결함이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의 일련의 상태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결함의 상태 변화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결함의 생명주기는 그림에 나와 있는 도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만드는 과정에서든 그 결과에서든 결함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은 잠복해 있다가 특정한 조건을 만나면 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시험 단계에서는 테스터는 의도적으로 잠재된 결함들을 발현시키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테스트 결함이 발현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계 기법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설계 기법을 선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함이 발현되었으면 그 결함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즉, 결함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처리되도록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부 결함은 결함인 것이 식별되었더라도 바로 고치지 않고 미루거나 혹은 영원히 고치지 않도록 방치하는 결함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함을 수정하는 행위 자체도 비용, 시간이 투입되는 활동인데 해당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 혹은 발생되더라도 그 여파가 장애까지 일어나지 않고 아주 미비한 경우는 굳이 그런 결함들까지 모두 다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결함은 그대로 방치한 대로 가는 것도 한 결정이고 이러한 결함의 다양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리뷰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만약에 결함이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난다면 수정할 개발자를 결정하고 결함을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를 받은 개발자는 이 결함이 어떤 결함인지 확인한 다음 그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찾고 관련된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결한 상태는 결함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개발자는 자신이 수정을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 상태로 다시 한번 진짜로 결함이 제거되었는지 재시험 또는 회기시험을 통해서 이 결함 처리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었음을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그때야 비로소 해당된 결함이 적절히 조치되었다고 해서 해당 결함은 이제 탄생에서부터 종료까지 한 사이클을 완료하게 됩니다. 만약 결함 처리를 합당한지 정확한지 검증하는 베리파이 단계에서 결함이 다시 나오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것은 리오픈이라고 하는 결함이 다시 발현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 경우 다시 사이클을 돌면서 해결을 하거나 다시 검증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어쨌든 결함이 초기에 오픈되었을 때 최종 종료까지 되는 이 일련의 흐름들을 모두 결함의 생명 주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함의 생명 주기에 따라 결함의 상태 변화로 가장 올바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스트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테스트 모니터링 작업을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모니터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로세스는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와 관리 프로세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의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에서 정해진 정책과 전략이 최상위 레벨에서 정의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때 계획을 세우고 실제 테스트 설계와 실행을 한 다음 다시 그 결과가 위쪽으로 반영되면서 조직에서 세운 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전략이 잘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 모니터링은 관리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관리 프로세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계획 활동,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 그리고 종료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제어라는 것은 계획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시험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입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테스트 매트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매트릭을 볼 것이냐에 따라 모니터링의 포인트가 달라지고 부적절한 매트릭을 선정하게 된다면 지금 진행되는 테스트의 상태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조치들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테스트 프로젝트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제어에서 테스트 매트릭을 잘 선정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제어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에서는 위험 관리 작업을 생략한다. 모니터링 수행에서 위험 관리는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문제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진행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어를 하기 위한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 작업을 생략하는 것은 모니터링 수행을 하는 의미를 없게 만드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계획과 활동에 차이가 있다면 진척도를 지연시키는 원인을 분석한다. 대표적으로 모니터링에서 관찰해야 되는 매트릭으로 진척도가 있습니다. 테스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젝트 역시 지금 진도가 예상되는 일정 안에 소화될 것이냐 지연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연이 되고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모니터링과 제어 활동의 목적입니다. 즉 지연이라고 하는 것도 1번에서 나온 위험 관리의 측면의 활동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과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테스트 모니터링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로세스 중 모니터링 및 제어 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계획된 일정에 따라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2번, 종료 기준을 만족하면 활동을 종료하도록 승인한다. 3번, 계획 대비 차이가 있더라도 계획된 활동은 한 사이클 동안 유지한다. 4번, 측정되고 수집된 테스트 지표를 통해 계획 대비 진척도를 모니터링한다. 나머지 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니터링 제어 단계에 관한 활동입니다. 일정을 체크하고 진척도를 확인하는 것은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일정에 지연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어 조치를 수행해야 됩니다. 종료 기준을 만족하면 활동을 종료하도록 승인한다. 종료 기준을 세우는 이유가 활동을 종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를 과연 언제 끝내야 되는지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테스트는 없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적당한 수준에서 테스트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트의 종료 기준을 만들어서 테스트가 언제 끝날지를 미리 정해야 되고 시험을 하는 동안 종료 기준에 충족됐는지 여부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 대비 차이가 있더라도 활동은 유지한다. 이것은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차이를 일으켰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과 차이가 있더라도 계속 그 활동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모니터링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지표를 통해서 진척도를 모니터링한다. 이것은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모니터링 제어 단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료보고에 포함되는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결함 목록, 잔존 위험, 테스트 산출물, 신규 및 변경 위험. 종료보고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보면 맨 위에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가 있고 중간에 관리 프로세스,
맨 하단에 동적 프로세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테스트의 종료는 실질적으로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서 모든 업무가 완료되었을 때 종료가 일어나겠지만 실제 종료는 그것이 제대로 완료됐는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관리 프로세스에서 종료가 됩니다. 즉 관리 프로세스는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종료 기준을 모두 충족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종료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고 종료를 하는 것입니다. 종료를 할 때도 단순히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종료 보고서를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는 테스트 자산 보관, 환경 정리, 교훈 식별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료 활동이 단순히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갖춘 이유는 결국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되는 테스트 자산을 찾고 교훈을 얻어서 더 좋은 테스트 노하우를 계속해서 축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사용된 환경 요소들을 정리해 놓아야 다음 시험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필요한 것들을 쉽게 설치하고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고, 종료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담음으로써 이 테스트 노하우를 문서로 기록하고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종료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전반적인 테스트에 요약이 들어갑니다. 어떤 제품을 테스트했고 어떤 시험을 했고 그래서 결과로 결함은 어느 정도 나왔고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획과 어떻게 실제가 달라졌는지 이런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계획을 왜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했는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테스트를 방해했던 요인들도 식별함으로써 다음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방해 요인이 똑같이 방해 요인으로서 동작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마련해 둘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매트릭도 테스트 모니터링과 제어를 할 때 어떤 매트릭을 써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결함 목록, 그리고 잔존 위험, 테스트 완료 평가, 산출물, 교훈 등 이러한 항목들을 종료 보고서에 담아서 재사용하는 것이 종료의 중요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종료 보고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신규 및 변경 위험은 종료 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잔존 위험은 테스트를 하는 계획 단계나 중간 과정에서 식별이 됐지만 이 시험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위험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과정상에서 발생한 위험이기 때문에 종료 보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료 단계에서 새롭게 신규 위험을 식별하거나 변경된 위험을 식별하는 행위는 종료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아니므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료 조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조건에 대한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종료 조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종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반면 잘못된 테스트 케이스는 시간을 무한히 들여도 결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품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완성도가 아주 떨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시험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때 과연 시험을 지금 종료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는다면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할 때 종료 판단에 대한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미리 결정하게 됩니다. 몇 가지 종료 판단의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행의 결과라든지 자녀 결함의 수준,
고객의 승인 여부 등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테스트를 수행해보고 지금 테스트가 몇 개 정도의 테스트 통과율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테스트 케이스가 통과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들이 만약에 통과했다면 우리가 의도한 계획한 테스트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그때는 종료하자라고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통과율, 즉 설계된 테스트 전체 숫자 중에 통과한 테스트 케이스가 몇 % 이상이 되면 우리는 테스트 목적을 달성했으니 종료하자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가장 파급력이 큰 테스트를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다 통과가 됐다면 남은 시험이 있더라도 일단 이 시험을 종료해도 좋다라고 조건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판단의 기준으로는 요구사항 커버리지를 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상을 어느 정도나 커버해서 시험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커버리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고 그것이 종료 판단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요구사항이 100개가 있을 때 우리가 시험한 것은 50개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고 그 50개가 다 확인되면 이번 시험은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발견된 결함의 수나 발견된 결함의 유형 그리고 결함의 패턴, 남아있는 결함의 심각도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종료 판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어떤 항목을 꼭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보고 그 시험의 목적에 맞게 잘 선정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가면 나머지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종료 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예시들입니다. 3번, 해당 제품의 개발자의 승인 여부는 종료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 고객의 승인 여부는 종료 조건에 해당합니다. 즉 고객이 시험을 의뢰한 고객이 그 정도면 시험이 충분한 것 같다 라고 하면 별도의 종료 조건이 없더라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는 결함을 만들고 결함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 시험이 종료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평가 및 개선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개선 활동은 종료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설명했듯이 우리가 시험을 했지만 이 시험이 제대로 시험을 한 것인지 그리고 다음번 시험에서 활용할 만한 개선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다 보면 그 테스트 조직의 역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시험을 하면 할수록 훨씬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해서 종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개선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테스트 프로세스가 갖는 의미입니다. 평가 및 개선은 종료 후에 우리가 수행했던 테스트 활동이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 안에 우리가 따랐던 프로세스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향후에 이런 점을 개선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선의 여지는 모든 단계에 나눠져 있습니다. 즉 모든 활동 안에서 개선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못 세웠다면 계획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지, 분석과 설계 과정에서 기법이 적절했는지, 도구가 적절했는지, 통과 기준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씩 리뷰를 해보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행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결함을 더 쉽게 분석하고 더 빠르게 분석하는 방법은 없을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는 없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선 포인트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 프로세스를 더 좋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보기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적용된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활동 중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및 개선은 시험이 모두 끝난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활동 중에는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활동 중에는 테스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이 모두 끝난 다음에 하나씩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개선의 포인트를 찾는 것이 평가 및 개선 활동입니다. 따라서 1번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프로세스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자격 획득에 모두 성공하셔서 모두 훌륭한 테스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